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워낙 이 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양심에 따른 소신이 김건희 주가 조작 세력들의 수법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 송 씨는 금융수사 분야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서 친구 황경희로부터 보고서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황경희는 몇 년 전 시중에 풍문이 돌던 주가 조작 사건을 내사했던 담당 수사 경찰이었습니다. 황경희는 내사 종료된 그 자료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휴지통에 갈 뻔한 걸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에 참고하라고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보던 경찰관 송 씨는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 내역,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에 취임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지금은 국힘 여당이 됐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이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경찰관 송 씨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내사 자료라는 것을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자신이 직접 다룬 공무상 기밀도 아니었고 도청하거나 훔친 불법으로 알게 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사가 종결돼 공부 자료로 활용하려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 검찰총장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정의감과 법 감정에서 공익 제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이 그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고 기어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 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고 담담하게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2022년 4월 법원은 내사가 중지되어 있던 사안에 대해 새로이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경찰이 쏘아올린 작은 공의 파장과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중순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은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고발 사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나서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20년 4월 3일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고발 사주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MBC의 당시 있었던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가짜 뉴스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내용의 엉터리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에서 손준성의 친구 검사였던 김웅어로 또다시 김웅에게서 조성은 씨에게로 차례로 전달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등과 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의 장인수 기자, 주가 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로 이들이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은 1년이 더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 당시의 음흉한 계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한 사건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고발장 문건을 최초 전달한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미래통합당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일단 먼저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손준성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고발 사주를 기획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모의와 기획일 것입니다. 뻔뻔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일을 기획할 정도로 윤석열 측이 당시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극구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라는 방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 이후 4월 7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황희석은 김건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은 아무런 수사 기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월에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2020년 10월 19일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사 지휘는 캐비넷에 처박혀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노리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반부패 2부장이 윤석열의 처가가 관련된 수사를 못 맡겠다라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직속 상관인 검사장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슬슬 기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21년 6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7월에 금융범죄 전문검사가 배치가 되었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인사권자가 있는 청와대에 영장 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혀 움츠러들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온갖 폼은 다 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권력은 바로 윤석열 뿐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하라고 지휘한 주가 조작 사건은 23년 10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블랙펄 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인인 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계좌 주인에게는 어찌 됐는지 왜 못 물어보는지, 법과 권력이 과연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다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이 말은 공범의 주가 조작 재판에 김건희 모녀 계좌가 이용됐다고 했음에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KBS의 홍사원 기자가 방송에서 날린 멘트였습니다. 방송인이 보기에도 독재국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건희가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이 수사 기록 속에 들어있다가 공범들의 법정에서 하나씩 건져 올려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비록 잘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재판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집권 7개월 차였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 자진 귀국해 구속된 블랙펄 인베스트 투자 자문사 감사 민태균이 증인 신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한창 수사 중일 때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 때 들어온 것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김기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것 맞나요? 민감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11시 44분 문자로 김기현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딱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정확하게 매도 주문 나왔고 증인 민태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죠? 민감사가 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감사 오래된 일이라 저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블랙펄 인베스터의 이 대표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하죠.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달라고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블랙풀의 이 대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 감사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블랙풀 이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비인베스트 이 대표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한테 연락해서 권 회장이 김건희한테 연락하라 한 건가요? 블랙풀 인베스트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한 건가요? 민감사, 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가, 그렇다면 블랙풀 이 대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김건희 이런 연락 구조라라는 거지요? 다시 민감사, 네, 근데 제가 추정을 저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검사는 다시,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 장면입니다. 공판검사가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 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주가 조작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 세력의 작전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주문하면 증권사에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김 여사의 통정거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겨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김 여사의 통정거래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할 정도로 검사들도 수사 봉쇄를 당한 것이 답답해서 법정에서나마 이렇게 폭로를 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공판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차례로 마치 검피아, 그러니까 검찰 마피아 조직의 내부 고발자들처럼 차례대로 폭로성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언론도 입을 꽉 다물고 이를 받아 써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이렇게 SBS가 김 여사의 통정거래를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을 단독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 SBS도 태영건설 때문에 이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시세 조종 공모 범행 행각의 흔적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0년 10월 19일 토로스 정권 김기현 지점장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민태균 감사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만나고요. 3,500원에 자전 10만 개 받을 테니 주식 수배해 달라고 시치미 떼고 던져볼랍니다. 여기서 자전거래란 작전 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도이치모터스 종가 기준 2,915원이었는데 3,5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10만 주를 매수할 테니 도이치모터스 권 대표에게 10만 주를 내놓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뒤 10월 28일 민태균 이사는 도로수정권 김기현 지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 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 세력이 9만 5천 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11월 1일의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 만큼 그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거래도 같은 대신정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도 똑같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였으므로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며칠 후인 11월 4일에는 2차 작전 세력의 핵심인 블랙펄 인베스터가 김신명 여사의 미래 에셋 대우 계좌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장면 한번 볼까요? 검사, 2012년 11월 4일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시 30분에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증인이 도로서증권 김 지점장에게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 뺐었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태균 감사. 네,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범들은 다른 고객이 끼어들어 자기들끼리의 작전이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객 주문이 뜸한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12시 8분 8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모가 5만 주 매도 주문을 내자 45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6만 주 매수 주문을 내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김모 씨 남편 백모 씨 명의로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28초 뒤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서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부의 9만 주를 포함해서 모두 10만 주를 사들였고 모두 HTS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민태균 이사는 10만 주 받았음, 5만 주씩 뺏어왔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부부에게 각 5만 주와 4만 주를 샀지만 모두 10만 주를 다 확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면입니다. 검사 이렇게 신문합니다. 증인 또는 비인베스트가 블랙펄 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 명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5만 주씩 뺐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증인인 블랙펄 민태균 감사 이렇게 답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블랙펄에서 사용해 매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의 추궁에 증인은 뻔뻔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된 김건희에게 안 좋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인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파일의 존재를 이미 검사는 윤석열의 당선자 시절인 8개월 전 법정에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방정식을 따른 언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 기록을 지금 되짚어 보니까 2021년 9월 7일에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하고 김건희를 소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미적대다가 당선자 시절에 법정에서 최초 공개를 했고, 근데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범들이 다 부인을 하는 거죠.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12월 9일에 공범들이 하도 부인하니까 공범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반박 자료로 김건희 파일을 꺼냈던 거죠. 윤석열 관련 소송에서는 대다수 언론이 법정 소식을 제대로 취재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법정이 마치 고립된 외딴 섬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언론에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실행과 가담이 이제 덜쳐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경쟁 후보로부터 1차 주가 조작 혐의를 추궁당하자 주가 조작 선수 이모를 증권 전문가로 알게 돼서 그에게 위탁 관리시켰다가 손실이 나서 회수했고 그 후부터는 내 처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반박했던 윤석열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윤석열 캠프 수석 대변인도 2022년 2월 달에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계좌를 불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 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투자 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영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나타난 블랙펄 민태균 감사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김기현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서 엑셀로 정리해달라고 해서 사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프린트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커피와 프린트는 기억이 난다 라고 덧붙였지만 검사는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프린트한 건 기억나느냐?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일심 판결 한번 볼까요? 2023년 2월 9일 판결은 사실은 지연된 정의를 선고한 셈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판사의 판결문.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이 사용했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의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들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블랙펄 측에서 관리하며 민태균 이사 또는 피고인 이종호 대표가 직접 운영하여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계좌라고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부인은 단순히 민간인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성역이 될 수가 없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중에는 여기저기 유행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두 모녀를 묘사한 패러디였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 모녀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모녀의 물욕이 어떠했는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도이치 모터스를 도이치 모녀스로 살짝 바꿨습니다.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였고 회사 대표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계좌는 불법 통정거래, 가장거래에 48건이나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빼고 남은 것 중에서만 48건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기소된 공범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검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37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도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접 거래도 있었고 공범을 통한 시세 조정 계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스모킹건을 쥐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장모인 그녀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한 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재판에서 검사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로부터 직접 회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주식을 독자적으로 주문 거래했다는 그간의 변명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은
2011년 6월 10일 장모 최 씨와 신한정권 직원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최 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2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아라 그랬어. 직원, 사모님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최 씨, 오늘도 떨어졌어? 직원, 아침에 저랑 통화하실 때만 해도 지수 1%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는 해보셨나요? 최 씨,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2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죠?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6월경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증인은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 최 씨하고는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가끔은 하는. 검사, 통화를 자주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 상황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쪽은 제가 알려줄 이유는 없는데 저에게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때 검사는 녹취록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주 통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부인했던 권 회장 증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한정권 담당자, 저 사모님 신한투자 과장입니다. 최 씨,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신한정권 담당자, 네? 최 씨, 저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신한정권 담당자, 큰일 난대요? 최 씨,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고, 그 미운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두는데. 신한정권 담당자, 그럼 일단 4,000원 선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의 시점은 검사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녹취록상으로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정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한 것입니다. 검사,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김건희 씨나 어머니 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었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1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검사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추궁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공범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의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 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 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도 모녀지간의 시세 조정 통정 매매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수사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사가 2022년 12월 9일 공판에서 민모 이사를 신문하던 중 토로스 정권 김기현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때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이 작성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비인베스트 민모이사.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도 엄청 흥분했고요. 김건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D정권, 토로정권 김모 지점장. 듣던 대로 XX구만. 검사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위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블랙펄 민태균 감사.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블랙펄 이종호 대표한테 들은 참. 검사, 블랙펄 이 대표 말고는 없죠? 민태균 감사. 네. 검사, 김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좌주는 김건희 씨죠? 민감사. 네. 검사, 김건희 씨 미래에셋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 텐데 김건희 씨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거기서 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개입을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민감사. 김신명 씨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 회장한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권 회장한테 화를 내냐고요. 이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블랙펄 또는 토로스 정권 김 지점장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민감사. 저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날 2011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로스 정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천 주가, 그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9만 2천 주가 대량의 장외 매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로스 정권 김기현 지점장이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각각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약 두어 달 전에 7억 5천여만 원에 다량으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10억 9천여만 원에 팔았으므로 약 3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46%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 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의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 신문했던 검사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파견으로, 한 명은 수도권의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검사들이 주가 조작 공범 사건의 증인 신문을 통해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가 된 김 여사 모녀에게 감히 불리한 과거 범죄 사실을 덜추어냈기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환도 기소도 못한 검사로서의 자괴감에서 법정에서나마 사실을 폭로했던 용기를 내봤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검사들의 용기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진실의 탄초를 남겨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심 주가 조작 공범 판결문이 공개되고 난 후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궤변.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했다고 한다. 정말 궤변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복현은 주가 조작 증거도 없는데 공연히 수사를 착수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이 오해를 사게 될까 봐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열심히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하려면 이렇게 궤변을 잘해야 되고 뻔뻔해야 되고 낯이 두꺼워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제가 윤석열의 처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를 내릴 당시에 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범의 주가 조작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한 공개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핑계를 댔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뻔뻔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장에게도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자신이 들었던 총장으로부터의 막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성윤 검사는 얘기했습니다. 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기소된 부분은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던 2010년 9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8일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던 시기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들어가 수상한 거래 흐름이 포착되었고 범죄 수익의 저수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없는 것입니다. 재판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을 뿐인 것이죠. 주가가 내려갈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가 신한정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놓았대. 그녀의 말대로 주가가 실제로 3,900원 가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녀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만 검찰은 보고 기소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보았으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실마리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거대한 범죄 은닉의 저수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 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외국 차를 사와서 파는 딜러 회사일 뿐인데 어떻게 국책과제도 아닌 자동차 판매 사업 회사에게 그 회사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50억 원을 신주 인수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채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신주 인수권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사채를 제공한 다음 날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 중에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돈을 빌린 도이치모터스의 권 대표에게 도로 7억 5천만 원에 매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적정가로는 30억 원 상당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회사 오너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다시 헐값으로 담보물을 넘기는 것입니다. 적정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 용어로는 이론가격이라고 합니다. 권 대표는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7억 5천만 원 중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1년 후 신주인수권 51만 주를 김 여사에게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펄 민태균에게도 115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블랙펄 민태균은 이종호와 같다고 보아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51만 주의 적정가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에 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작전 세력들이 신주인수권의 리픽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해주고 주가를 떨어뜨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다음 팔 때에는 막대한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작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보통 회사라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명목으로 산업은행의 돈을 뭉터기로 빌리고 담보인수권인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해놓고도 도로 헐값에 다시 사들이고 하는 것이 작은 섬유회사 사장이었던 권오수 대표 독자적인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 조정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에 그 범죄 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 또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안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